안녕하세요. 정치 얘기하다 보면 보수, 진보 이런 말들 꼭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좌파, 우파 이런 말도 쓰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가끔 그 기준이 뭘까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공유해 주신 자료죠. 불료쟁이라는 분이 쓰신 블로그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차이와 기준 이걸 좀 같이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글이 되게 뭐랄까 좀 독특한 시각을 제시해요. 보수랑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힘, 이 두 사이의 관계로 본다는 거죠. 네,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글쓴이의 관점을 통해서요, 이 보수 진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해보고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렌즈, 이걸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잘 안내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분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수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이고 진보는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쪽이다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념 차이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힘을 가진 쪽, 그러니까 쥐득권, 네, 또 그 힘의 재분배를 원하는 쪽, 피기득권, 이 둘 사이의 어떤 현실적인 힘겨루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득권이라는 걸 현재 사회 시스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되길 바라는, 다시 말해 유지를 원하는 세력으로 봐요. 아, 네네. 반대로 피기득권은 현재 구조에 좀 문제를 느끼고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위치나 자원 배분을 얻으려는 세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자연스럽게 현 상태를 지키려고 하니까 보수가 되고 현재 질서에 도전하면서 구조를 바꾸려는 세력은 진보가 된다. 이런 설명이죠. 예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경쟁 시스템 속에서 이익을 보는 자본가나 기업가들, 이분들은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해보면 좀 역설적인데 권력을 쥔 공산당이 오히려 기존의 평등주의 시스템이나 자기들 권력 구조를 지키려는 보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지금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누가 이익을 지키려 하고 누가 변화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하느냐, 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는 시각인 거죠. 결국 힘을 유지하려는 쪽과 그 판을 바꾸려는 쪽 사이에 어떤 끊임없는 긴장 관계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지 대 변화라는 이 틀, 확실히 현실 정치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네,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글쓴이가 이 틀을 우리 사회의 여러 구체적인 갈등 상황에 적용해서 보여주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 겉으로 보기엔 다 달라 보이는 갈등들인데 그 깊은 곳에는 이익 분배라는 공통된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지적을 해요. 맞아요. 그게 참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냥 이념이나 가치관 대립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몇 가지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그러시죠. 먼저 성별 갈등이요. 글쓴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 구조 안에서 남성이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유지하려 하고 여성은 이런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등을 요구하는, 즉 변화를 추구하는 쪽이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남녀 갈등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고요. 지역 갈등도 비슷한 논리로 접근합니다. 특정 지역, 글쓴이는 이제 영남을 예로 들었는데 과거부터 이어져 온 지역 발전의 주도권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호남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이나 기회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구도죠. 아, 네. 이런 역학관계가 지역 갈등의 배경이다. 이런 설명이군요. 그렇죠. 세대 갈등도 같은 맥락이네요.
기성세대, 특히 노인층은 기존의 사회적 권위나 안정된 일자리, 연금 수급권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반면에 청년 세대는 이런 기존 질서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요구하고 일자리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부담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게 세대 갈등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분석하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이 틀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재투자를 통해 기존 경제 시스템과 부의 구조를 유지하려는 입장. 예를 들면 기업이나 자본가들, 네. 그리고 분배 정의를 강조하면서 자원 배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 노동자나 저소득층 같은 이 사이의 갈등으로 보는 거죠. 아, 그게 우리가 흔히 보는 빈부 갈등이나 노사 갈등의 본질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기업 경영자는 이윤 극대화나 경영권 유지를 원하고 노동자는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선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구도, 딱 들어맞는 것 같죠. 네,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다양한 갈등 사대를 쭉 관통하는 글쓴이의 핵심 주장은 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이 어떤 고정된 신념 체계나 이념의 차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 분배,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글쓴이가 또 중요한 경고를 덧붙여요. 어느 한쪽 힘이 너무 커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인데요. 아, 어떤 위험성이요? 보수 세력 힘이 너무 강해지면 그 힘에 좀 편승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할 위험이 커지고 네. 반대로 진보 세력 힘이 너무 강해지면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내부 다툼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급진적인 변화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아, 결국 양쪽의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겠군요. 네, 맞습니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익 분배가 핵심 동력이라는 점 잘 짚어주셨는데 글쓴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해요. 네, 갈등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눠봐야 한다는 건데요. 하나는 이익 분배의 문제, 글쓴이 표현으로는 욕심의 문제. 다른 하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 즉 양심의 문제. 네, 욕심과 양심. 네. 그리고 이 둘을 막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걸 아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상당 좀 날카롭습니다. 이익 분배 문제, 즉 욕심의 영역은 본질적으로 서로 주고받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양보하고 절충하는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아, 타협이 가능한 영역. 예를 들면 임금 협상이나 예산 분배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안이 옳고 그름의 문제, 양심의 영역으로 딱 규정되는 순간 타협의 여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고 규정된 상대방이나 주장은 배척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니까요. 부정부패나 권력낭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확실히 그러네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죠. 네. 글쓴이는 바로 이 지점을 정치 세력들이 종종 악용한다고 비판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찰하려는 다툼인데도 상대방을 막 부도덕하다, 불의하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포장한다는 거죠. 아, 지지층 결집시키려고요? 선동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반대로 자기 편에서 명백히 옳고 그름의 문제, 예를 들어 비리나 불법행위 같은 게 드러났을 때는 이걸 그냥 입장 차이다, 정책적 견해 차이다, 혹은 관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희석시켜서 이익 분배나 타협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지적이에요. 와, 정말 현실 정치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왜곡이 갈등을 불필요하게 격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제안하는 해법은 명확하네요. 욕심의 문제, 그러니까 이익 관련된 갈등은 정치적으로 서로 입장을 조율하고 양보하는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네, 반면에 양심의 문제, 부정부패나 불법같이 옳고 그름이 명백한 사안은 재판 같은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엄격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쪽은 시스템에서 배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각 문제의 성격에 맞는 해결 방식을 써야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이나 극단적인 싸움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이익과 원칙을 명확히 구분하자 이런 제안인데 사실 현실 정치에서는 이 경계가 참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긴 하죠. 맞아요. 이익과 원칙의 구분이 흐려질 때 정치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그런 통찰이 엿보이는 대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쓴이가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가질 법한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아, 어떤 거죠? 진보는 따뜻하고 이타적이고 공동체를 우선시하고 보수는 차갑고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익을 중시한다. 뭐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이미지. 글쓴이는 이것도 보수와 진보를 가르면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이런 시각 자체가 좀 피상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오,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그 설명도 아까 이야기한 이익의 관점하고 연결돼요. 예를 들어 보통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거나 자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세나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행동이 밖에서 볼 때는 좀 이기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반대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이거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서 복지 확대나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런 요구들이 마치 공동체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결국 이런 이미지 차이도 각자의 처한 위치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행동 양식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본성이 따뜻하거나 차가워서가 아니라요. 아, 그럴듯하네요.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인데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글쓴이가 상속세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이게 상당히 좀 도발적인 가정인데요. 네, 상속세 얘기가 나오죠. 만약에 상속할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아주 높은 세율의 상속세, 예를 들어 40%를 일괄적으로 부과한다고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40%요? 와, 네. 글쓴이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평소에 막 공동체적 가치나 분배 정의를 외치던 많은 진보적인 사람들조차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차갑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 예시를 통해서 결국 이익 앞에서는 보수든 진보든 성향과 관계없이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려는 의도 같아요. 네, 상속세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 이 글에서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좀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전적으로 이 블로그 글쓴이의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저희가 이 입장에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좀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글의 논지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듣겠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어요. 첫째는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부자 감세라는 표현 자체에 되게 강한 거부감을 보여요. 아, 부자 감세라는 말이요? 네. 이게 국민을 부자랑 가난한 사람으로 나눠서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일종의 혐오주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범합회 평등 원칙에 따라서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건 보편적인 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논리죠. 네. 둘째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서 부유층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걸 부추기고 있다. 이런 우려를 해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거다. 소위 세금 망명 현상을 경고하는 거죠. 세금 때문에 나라를 떠난다. 그런 얘기군요. 네. 셋째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당장 국가 재정 현실을 고려하면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OECD 국가들 평균 상속세율인 25% 이하 수준으로 세율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25% 이하로요. 네. 이게 오히려 부유층의 해외 이탈을 막고 국내 투자를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세수 중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제안입니다. 이 상속세 논의를 통해서 글쓴이는 아까 말한 그 이익의 문제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프레임되고 다루어지는지 이걸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상속세에 대한 글쓴이의 구체적인 입장과 그 논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지점을 던져주는 주장들이네요. 그렇죠. 논쟁적인 부분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결국 무엇을 더 얻고 덜 잃을 것인가 하는 욕심의 문제, 즉 이익 분배의 영역에서는 각자의 처지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경쟁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보편적인 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정치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 즉 욕심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지. 네, 조정 역할. 그렇죠. 표를 얻으려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거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왜곡해서 사회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한번 깊어진 감정의 골이나 갈등은 봉합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글쓴이가 강조하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네요.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막 이기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약간의 불만은 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점, 즉 이익 분배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이 글은 보수를 기존 시스템과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는 힘으로, 진보를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힘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은 어떤 고정불변의 이념이나 신념보다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이익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분류쟁이님의 블로그 글을 통해서 보수와 진보를 유지와 변화, 그리고 이익 분배라는 현실적인 렌즈로 들여다봤습니다. 어쩌면 보수와 진보라는 분류는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정되는 그런 딱지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처한 위치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추구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이 분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혹은 정말 그럴까? 하고 반문하게 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살펴본 글은 주로 한 국가 내부에서의 성별,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에 유지대 변화와 이익 분배라는 틀을 적용했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 문제에 집중했죠. 그렇다면 이 분석 틀을 국제관계나 좀 더 큰 범위의 전 지구적인 문제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아, 국제관계로요.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국제 질서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기존 강대국들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더 많은 발언권을 얻으려는 신흥 국가들 사이의 역학관계, 이것도 이 틀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기존 강대국은 유지, 신흥 국가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좀 완만하게 변화하려는 쪽하고 개발도상국, 즉 급격한 변화와 지원을 요구하는 쪽, 이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이익 다툼 역시 유지와 변화를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기후변화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군요. 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우리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